자, 이번 시간에는 17강 엔트로피와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연력학이라고 하는 파트고요. 네, 공학 쪽에서 훨씬 더 쓸 일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엔트로피와 자유에너지, 먼저 자발적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네, 반응에 보면 자발적인 반응, 비자발적인 반응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발적 과정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앞쪽에서는 엔탈피가 뭔지는 배웠어요. 근데 그 엔트로피, 그러니까 연력학, 화학 연력학 이 됐던 연력학에서는 일단 엔탈피, 엔트로피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엔트로피의 정의, 그다음에 엔트로피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개가 시스템이고요. 서라운딩, 주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네 두 개를 합해서 전체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는 그냥 전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화학 반응을 했을 때 누가 개고 누가 주위이고 그리고 그 개 엔트로피 변화랑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측정하거나 또는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요.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하는 연력학적인 함수가 자유에너지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도 있고 엔탈피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는데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하는 건 자유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에너지의 정의, 그다음에 자유에너지가 가지는 의미 이런 부분들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입니다. 자, 일단 자발적인 과정이라 하면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알아서 진행하는 과정이 자발적 과정이에요. 만약에 기체 A에는 A 플라스크에는 기체를 집어넣고 B 플라스크는 지금 진공인 상태예요. 가운데 이렇게 콕이 있었는데 이 콕을 열어버리면 그냥 나는 콕 딱 열기만 했는데 중간에 그냥 길만 텄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A에서 B로 알아서 이렇게 기체 입자들이 퍼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체 입자들이 이렇게 다 A, B 양쪽으로 쭉 퍼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가만히 냅뒀을 때 한쪽으로만 쏠리는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정방능은 자발적이지만 기체가 이렇게 진공 상태로 팽창하는 건 자발적 과정이지만 거꾸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비자발적 과정이다. 수소하고 산소 갖고 물 만드는 것도요. 원래 수소, 산소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물이 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엄청난 그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데 백금 촉매를 집어넣으면 그런 활성화 에너지 없이도 반응의 경로를 바꿔서 진짜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섞여 있는 공간에 백금 촉매를 조금만 내면 갑자기 확 하고 불 붙으면서 바로 물 생긴단 말이에요. 정반응은 자발적이지만 역반응은 아무리 냅둬도 물 냅둔다 그래도 그냥 스스로 수소랑 산소로 쪼개지진 않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수소 자동차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게요. 수소 자동차가 상용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수소 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물을 전기 분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온도가 기본 400도 이상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역반응은 비자발적인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야만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발적 과정, 반응의 자발성 여부는 반응 혼합물의 온도, 그 다음에 압력, 조성 이런 거에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화학 반응이라 하더라도 온도가 얘네들이 지금 현재 다 부분 압력이 1기압이라고 했을 때 KP를 보면 300도에서는요. KP 값이 4.4 곱하기 10의 5승이기 때문에 얘네는 다 1기압, 1기압, 1기압이라 그러면 QP, 즉 반응 지수 값도 1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도라면 얘가 정반응으로. 그래서 알아서 계속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700K라면 그때 평형상수가 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이 거꾸로 역반응으로 진행해야 돼서 비자발적인 반응이 돼. 이때 비자발은요. 항상 우리가 자발과 비자발을 볼 때에는 무조건 정반응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0K의 상태라면 역반응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비자발적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는 정반응 기준으로 비자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반응은 항상 반응 혼합물을 어떻게 한다? 평형으로 이동시킨다. 지금 얘도 QP 값이 KP 값보다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역반응 일어나서 값이 작아지게, 즉 평형상수에 도달하게. 얘는 QP 값이 KP 값보다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일어나서 KP 값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자발적 반응은요.
발열 반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발열 반응이라는 건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을 바깥으로 방출한다. 이거를 에너지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가 크고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작아서, 그래서 발열 반응인 경우는 자발적으로 잘 일어난다. 요 활성화 에너지 언덕만 한번 넘겨주면 여기서 나오는 반응열이 그 옆에 분자들의 활성화 에너지로 계속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는 반응이라서 웬만하면 발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얼음이 더운 여름에 얼음 한 통을 바깥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바로 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거는 분명히 얼음이 물로 되는 거니까 흡열이거든요. 흡열인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여름 날에는 이런 반응이 되게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냥 일어나죠. 네, 얼음만 꺼내면 바로 물로 녹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NaCl, 소금이요. 물에 녹을 때요. 소금 그냥 물에 집어넣으면 그냥 녹잖아요. 네. 근데 이 반응도 사실은 흡열이에요. 많지는 그 흡열하는 양이 크진 않지만 흡열 반응인데, 근데도 소금은 물에 그냥 녹거든요. 그러니 엔탈피만 가지고는 이렇게 흡열 반응인데 자발적으로 알아서 되는 녀석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더라. 그럼 엔트로피는 뭐냐? 엔트로피는 ENTROPY지만 S라는 이니셜로 쓰는 이유는, 보세요. 분자 수준의 무질서도, 즉 그 개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 얼만큼 많이 배열을 될 수 있느냐. 그런 경우의 수랑 개의 에너지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spread out 또는 어떻게 분산되는지, 그죠? 디스퍼스 되는지 이걸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건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 스프레디드니스예요. 얼마큼 퍼져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구성 입자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로 이제 표현하기 제일 쉬운 게 이런 거거든요. 물에다가 내가 설탕을 넣었다. 물에 각설탕 넣고 밖에 나가서 놀다 오면 100% 그냥 얘네가 설탕물이 돼 있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물은 물끼리, 설탕은 설탕끼리 배열해 있죠. 배열 개수가 하나예요. 근데 놀다 들어왔을 때 얘네가 섞여 있는 이유는 물, 설탕, 물,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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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설탕, 물, 설탕, 물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물, 설탕, 설탕, 물, 설탕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배열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성 입자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많고 결국 무질서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엔트로피라는 값이고요. 보통 우리는 그냥 무질서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여기 한 군데 입자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렇게 가운데 가림막을 없애줘서 입자들이 퍼지게 했다. 그러면 더 큰 부피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있던 애들이 넓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개의 운동 에너지가 분산되고 여러 군데 넓게 분산되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체보단 액체보단 기체가 엔트로피가 더 커요. 고체보다 액체. 왜냐하면 고체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딱 정해진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데 액체는 유동성이 있으니까 자리 바꾸는 건 할 수 있겠죠. 기체는 멀리 있어서 서로 간에 인력하고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상태로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무질서도가 커진다. 즉 입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배열 개수가 커지니까 엔트로피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분자를 갖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평형 얘기할 때 얘는 무색이고 얘는 젓갈색이라서 얘네를 가지고 평형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분자, 그러니까 N2O4 만약에 한 개가 NO2 두 개로 된다. 그럼 지금 얘가 N2O4가 5개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쪼개지면 NO2 10개가 되겠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는 같아요. 원자의 수는 동일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개의 엔트로피를 보면 이쪽의 엔트로피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입자 개수, 움직일 수 있는 실제 입자 개수, 즉 분자라는 애가 여기는 10개지만 여기는 5개밖에 안 되거든요.
분자 하나가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일단 움직일 수 있는 입자 개수가 많아지면 걔네들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거 계산 볼츠만 똑똑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엔트로피, 어떤 개 엔트로피 S는 LNW, 즉 W라는 건 개에서 분자가 이렇게 배열될 수 있는 방식의 수. 그러니까 멋있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입자들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의 LN을 취하고 그 앞에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얘가 얼만큼 배열될 수 있는지 하는 그 숫자와 실제 엔트로피 사이의 관계를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볼트만 상수인데 이 상수가 단위가 줄 per K예요. 네. LNW는 지금 뭐가 없으니까 단위가 없으니까 엔트로피의 단위도 줄 per K가 되겠죠. 장벽을 제거하기 전에는 여기 두 개의 입자가 배열될 수 있는 게 위에 칸, 그다음에 아래 위에 칸에 각각, 그리고 아래 칸 이렇게밖에 없었지만 이 가운데 장벽을 제거하니까 여기에서는 하나, 두 개, 요 사이에 움직일 수 있었던 애들이 이제 네 개의 칸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원래는 16가지가 나오지만 8개만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보면 일단 가장 있을 법한 상태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랑 16개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랑 어떤 게 더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으세요? 네. 이게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입자들이 배열하는데 딱 4개의 경우의 수만 가지는 경우랑 16개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개수가 가장 있을 법한 상태에는 가능한 배열의 수가 가장 큰, 즉 경우의 수가 가장 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는 입자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 계산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2개, 여기 닫혔다가 열어놨을 때요. 여기에 제가 입자를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닫혀 있을 때는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걸 딱 열어버리면 왼쪽, 오른쪽. 그죠? 그래서 이렇게 2군데니까 2의 1승. 그래서 2가지의 배열수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하고 B 2개의 원자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닫혀 있을 때는 한 군데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를 열면 A도 왼쪽, 오른쪽, B도 왼쪽, 오른쪽. 그래서 총 4개, 2의 제곱이라 4개의 배열 개수가 나와요. 자, 이번에는 A, B, C 어떻게 3개의 원자를 넣었다. 그렇다면 A도 왼쪽, 오른쪽, B도 왼쪽, 오른쪽, C도 왼쪽, 오른쪽. 그래서 2의 3승 해서 총 8개의 배열수가 나오죠. 10개의 원자를 넣으면 2의 10승, 그래서 1024개의 배열수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 즉 1몰개의 원자를 여기다 넣었다면 배열의 개수도 2의 6.02 곱하기 10의 23승, 즉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배열 개수가 나올 거다 이거죠. 얘가 한쪽에 있을 때는 무조건 배열수는 얼마인데? 1인데. 그러면 여기서 1로 갔을 때 이때가 초기이고 이때가 이제 최종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 상태 얘의 엔트로피는 그죠? KLNW 배열, 최종의 배열수에서 KLNW 초기의 배열수를 빼는 건데 얘가 KLNW 최종은 뭐냐면 2의 NA승이고요. 아보가드로 승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K의 LN 초기는 뭐냐면 한쪽에만 다 쏠려 있는 거라 배열수가 1이거든요. 얘는 0이잖아요. 그럼 얘는 K 곱하기 NA 곱하기 LN인데 이 K라는 값은 볼츠만 상수고요. 볼츠만 상수는 아보가드로 수로 기체 상수를 나눈 값이에요. 얘가 동일해요. 물론 이때 기체 상수는 8.314 줄 퍼 K가 되겠죠. 줄 퍼 몰 K가 되고 얘가 뭐냐면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이 될 거고 그래서 얘네를 나누면 결국 기체 상수 곱하기 LN이라서 이게 5.76 줄 퍼 K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한 군데에 다 애들이 있었을 때에서 두 군데로 갔을 때. 예. 그래서 나중 배열 개수에서 초기 배열 개수를 빼는 걸로. 근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 요게 1리터 용기고 1리터 용기고, 그러니까 1리터 용기에 있던 애를 열어서 2리터 용기로 가게 했을 때 그 배열의 개수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구한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입자를 가지고 배열 개수를 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안에 기체 1몰이 있을 때 1리터 용기에 있던 애를 2리터로 퍼뜨리게 하자. 그때 개의 엔트로피 변화를 이렇게 입자 배열수로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한번 측정을 해볼까? 그걸 어떻게 측정했냐?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자, 진짜 할 일 없죠. 네온 1몰을 여기 1리터를 차지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이거 모래예요. 모래가 들어있는 비커예요. 여기 1리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모래를 하나씩 하나씩 옮겨요. 뭐가 될 때까지? 얘가 2리터가 될 때까지.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느냐? 모래를 하나씩 옮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부피가 갑자기 확 하고 늘어나면 안에 있는 입자들끼리 운동하는 그 운동 반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변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얘네 여기에서 입자를 한 개씩 한 개씩 옮긴다는 건 부피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서 해서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를 변하지 않게 등온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피를 조금씩 해서 2리터, 1리터였던 부피를 2리터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 이 상태랑 똑같은, 왜냐하면 여기서 있던 애가 이걸 열어놨다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배열수를 의미하는 거지, 갑자기 얘네들이 뭐 확 하면서 그 부피가 갑자기 커지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움직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래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서 1리터 있던 애를 2리터까지. 그러면 모래 나달 하나를 제거하면 미미한 감소 압력에 기체가 아주 적은 양만큼 팽창을 하는데, 근데 이 용기는 열을 저장하고 있는 용기이고 기체가 팽창하기 위해선 이 용기에서 열을 흡수하겠죠? 아주 조금씩 흡수하니까 온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2리터가 될 때까지 얘가 어느 정도의 열을 먹었는지를 계산했더니 얘가 흡수한 열은 1718이고 이 실험은 지금 298K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그 5.76이라는 값이 똑같이 나오려면 얘가 흡수한 열량을 온도로 나누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개의 엔트로피 변화를 이렇게 배열 개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으로 그때 개에 출입한 열량, 개가 먹은 열량을 온도로 나누어서도 구할 수 있구나. 얘는 똑같은 엔트로피의 변화니까 값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는 K, ln W 최종, 즉 나중에 배열수에서 K ln W 초기, 처음에 배열수를 뺀 값으로 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온도분의 Q, 즉 실제로 얘가 흡수한 열량을 온도로 나눈 값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모래 나달 하나를 제거했기 때문에 압력의 변화를 나타나지 않게, 온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열량은 QP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델타 S 개의 엔트로피, 개 엔트로피 변화는 최종 상태 엔트로피에서 초기 상태 엔트로피를 뺀 거니까 지금 이렇게 쓸 수도 있었지만 하나 더 있었죠? 델타 S 개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QP, 개에 있어서의 일정 압력에서의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일정 압력에서 열량 변화는 뭐라고 쓰기로 앞에서 약속했냐면 델타 H라고 쓰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개의 엔탈피 변화를 온도로 나눈 거. 이게 엔트로피 변화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표준 엔트로피라는 건 이 거시적인
거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실험하는 그런 영역이면요. 안에 있는 입자 개수를 일일이 세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물은 요만큼 18g 있으면 걔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실험하면 뭐 500ml, 300ml 이렇게 반응을 시키는데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의 가능한 배열수를 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신 열량계를 이용해서 엔트로피의 절대값을 하나하나 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서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표준 엔트로피라는 건 1기압에서 한 물질이 갖고 있는 절대 엔트로피 값인데 25도 온도에서 1기압에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엔트로피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엔트로피는 지금 이렇게 물질마다 다 구해져 있죠. 그럼 어떤 주어진 물질에 대한 표준 엔트로피는 아까 얘기했죠. 엔트로피 무조건 고체보다 액체에서 더 컸죠. 움직임이 더 크니까. 액체보다는 당연히 기체가 훨씬 크겠죠. 기체가 훨씬 더 무질서도가 커져요. 단원자 분자가 뭐 네온이나 아르곤처럼 이렇게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경우에는 몰 질량 큰 애가 엔트로피도 커요. 왜냐하면 이 원자 자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 원자 하나, 원자 개수는 똑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몰 질량이 크다라는 건 그 녀석이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전자 개수가 많으면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엔트로피가 더 커지고 상태가 같아요. 똑같은 기체다. 근데 몰 질량도 비슷하다. 그러면 복잡한 분자 구조, 몰 질량이 비슷했을 때 분자 구조가 하나라도 더 복잡한 애가 더 큰 표준 엔트로피를 갖고요. 원소가 2개 이상의 동소체로 존재할 때는 유동성이 큰 애가 더 엔트로피가 크다. 그래서 F2하고 O3를 보면 F2는 이원자 분자잖아요. 네. O3는 원자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이 3개의 원자들이 움직이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러니까 분자일 때 입자 개수가 2개랑 3개, 그럼 3개 쪽이 더 엔트로피가 큰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죠. 분자의 개수가 같다면. 네. 그래서 분자는 병진 운동, 즉 자리를 바꾸는 운동 이외에도 원자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하는 진동, 그리고 질량 중심에 대해서 움직이는 회전까지 여러 개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화학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본다면 생성물에도 표준 엔트로피 값이 다 구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물의 표준 엔트로피를 더한 거에서 반응물의 표준 엔트로피를 더한 이런 값이 되면 그게 곧 그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표준 엔트로피 값으로부터 이 반응에 대한 표준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네는 항상 이 값들이 주어져요. 이 물질들에 대한 엔트로피 값들이. 그래서 생성물 거에서 반응물 걸 빼는 겁니다. 얘도 생성물인 암모니아 엔트로피 2배 해서 반응물인 질소 거 빼고 수소 엔트로피 3배 해서 빼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CaO는 39.8, CO2는 213.6. 이 CaO보다 CO2가 훨씬 엔트로피가 큰 이유는 고체랑 기체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고체, 얘도 이렇게 빼주는 거고요. 그쵸? 네. CO3가 아니고 얘가 CaCO3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델타 S0 반응을 보면 여기 NH3, 얘 엔트로피 2배에서 N2 거랑 그다음에 S2 거 H2 거를 3배에서 빼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봐도 엔트로피 변화가 마이너스일 거라는 거 여러분 예측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고요? 네. 이건 기체가 1개, 여기 3개. 그러니까 총 4개의 기체가 4몰의 기체가 2몰의 기체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4몰의 기체가 2몰의 기체로 바뀌었으니까 입자 개수가 작아졌죠? 그러면 입자의 개수가 적어졌으니까 얘가 배열될 수 있는 가지수도 적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델타 S계의 부호를 예측해라. 엔트로피 증가를 유발하는 과정은 녹거나 온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증발이나 승화를 해서 기체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기체 분자 개수를 많게 발생하면 그러면 더 엔트로피가 증가된다는 얘기죠. 낮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면 더 속도가 큰, 그러니까 고온에서는 가능한 속도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저온에서는 좀 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속도의 범위가 다양하다. 즉 이용 가능한 에너지 준위의 수가 많아져서 분자 배열이 다양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CaCO3가 분해돼서 여기 CaO랑 CO2를 생성한대요. 그럼 얘는 고체잖아요. 고체 하나가 분해된데 기체가 나왔네요. 오, 그러면 무질서해지겠죠? 플러스요. 45도에서 80도가 됐어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도 증가하겠죠. 플러스요. 표면에서 수증기가 응축됐다는 건 수증기가 물로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요. 얘는 암모니아 기체랑 염화수소 기체가 만나서 염화 암모늄이랑 고체를 만들었네요. 기체가 만나서 고체 만들었으니까 얘도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물이에요. 설탕이 들어갔어요. 설탕물이 됐어요. 혼합 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셨죠? 물, 설탕 이런 식으로 걔네들의 배열수가 많아지니까 플러스. 그래서 각각의 부호를 찾아내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제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처럼 실제로 우리의 관심이 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반응을 시키고 있는 그 물질들은 개라고 보고요. 그 개를 제외한 주변을 다 주위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좀 엄청난 개념인 게 제가 여기다가 HCl하고 NaOH를 넣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걸 실험을 시키고 있어요. 안에 있는 이 물질들은 개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개를 제외한 우주에서 이 플라스크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다 주위란 얘기인데 여기서 하는 반응이 뭐 우주 전체 끝까지 도달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환경, 네, 이 정도가 주위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과정의 자발성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면 개의 엔트로피랑 주위의 엔트로피를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얼음 조각이 온도가 25도인 방에서 자발적으로 녹죠. 그러면 얼음은 물로 됐으니까 개 엔트로피는 증가했지만 얘가 녹으려면 주변의 열을 흡수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엔트로피는 감소했다 이거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니 델타 S 개랑 델타 S 주위를 더했을 때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델타 S 우주 전체는 델타 S 개 더하기 델타 S 주위거든요. 근데 얘가 자발적으로 녹았다며요. 그러면 이 반응의 델타 S 우주, 즉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커서 반응이 자발적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반응이 자발적이려면 무질서도가 큰 쪽으로 계속 반응이 진행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험 또는 너무나 많은 현상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개 엔트로피 변화도 0보다 작고 주위 엔트로피 변화도 0보다 작으면 델타 S 우주, 즉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S 개 더하기 델타 S 주위인데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래요. 얘도 0보다 작겠죠? 이렇게 되는 자발적인 과정은 없다니까요. 네. 모든 자발적인 과정은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클 때여야 돼요.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항상 반응이 진행된다. 그게 자연계의 섭리거든요. 네. 자, 그러므로 델타 S 주위를 이제 우리 보고 계산하라 그랬을 때 엔트로피 변화 델타 S 주위는요. 여기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 필요해요. 보세요. 자, 델타 S 주위는 이거 제가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강의실에다가 얼음 하나를 갖다 놓고 내비두면 얘가 물로 변하잖아요. 요게 개잖아요. 그러면 델타 S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S 물에서 S0 얼음 걸 빼면 돼요. 그죠? 얼음에서 물로 갔으니까 그냥 생성물의 엔트로피에서 반응물의 엔트로피 빼면 구해져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주위는요. 뭐 우주 전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강의실이겠죠? 근데 강의실에 제가 얼음 한 잔, 아이스 커피 한 잔 갖다 놔서 걔가 다 물로 녹았다고 강의실 전체의 온도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얘를 둘러싼 이 옆에 있는 공간에 이 얼음이 물로 녹았다는 건 옆에 있는 공간에서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둘러싼 주위는 델타 S 주위는 분명히 열을 잃은 건데 그럼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온도 분의 델타 H 주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엔트로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엔트로피 변화가 있을 때 걔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을 온도로 나누면 된다. 근데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을 알고 있잖아요. 연력학 제1법칙이 뭔데요? 우주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러므로 델타 H 개 더하기 델타 H 주위는 얼마다? 0이다. 왜? 개가 100을 잃으면 주위는 100을 얻어야 되고 개가 100을 얻으면 주위는 100을 잃어야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얘가 변화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델타 S 주위는 원래 T분의 델타 H 주위였는데 이 델타 H 주위가 뭐니까? T분의 마이너스 델타 H 개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도 개에 대한 값으로 델타 H 개니까요.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되죠. 자, 여기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연력학 제2법칙은요. 어떤 과정이 정방향으로 자발적이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그 반응이 자발적이려면 델타 S 우주, 즉 전체의 엔트로피, 개의 엔트로피랑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더한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클 때만 자발적인 과정이더라. 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얘가 0보다 작으면 비자발적이고 이게 0이면 자발도 비자발도 아닌 안정한 상태, 평형 상태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력학 제3법칙은 뭐냐면요. 움직이지 않는 완전한 결정 물질 있잖아요. 걔네 엔트로피는 절대 0도에서 엔트로피도 0이다 이거죠. 왜냐면 안 움직이는데 절대 0도면 움직일 수 없이 배열 개수가 딱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안 움직인 상태. 요 배열 개수 끝. 그래서 배열 개수가 1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딱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0이다. 그런데 온도가 증가하면 이 분자 운동이 진동도 하고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점점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엔트로피가 커진다. 그래서 델타 S 최종은 항상 0K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엔트로피는 절대온도 0도에서 제로거든요. 그래서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절대값이 있죠. 엔탈피는 기준을 잡을 수 없어서 절대값이 없다. 이렇게 변화량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온도가 절대 0도부터 증가하면서 물질의 엔트로피도 증가한다. 즉 절대 0도에서는 물질의 엔트로피가 0이다. 이게 연력학 제3법칙이고요.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할 때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예측한다 그랬는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일단 어떤 반응이 자발적이려면요. 델타 S 우주 전체 엔트로피 변화, 즉 델타 S 개 더하기 델타 S 주위 이걸 합한 값이 0보다 커야 해요. 근데 이 델타 S 주위는 이렇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뭐라고 했냐면 온도분의 델타 H 주위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분의 열량 이렇게 측정하면 된다. 개. 근데 여기서 연력학 제1법칙 델타 H 개 더하기 델타 H 주위는 합한 게 0이다. 즉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가 변화한 양과 주위가 변화한 양을 더하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바뀌어 쓰는 거죠. 어떻게? 델타 S 개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개. 이게 델타 S 우주가 된다. 얘는 여전히 이게 0보다 커야만 반응이 자발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 뭐가 좋으냐면요. 아까는 처음에 이 기준을 보면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개 거랑 주위 걸 더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바꾸고 나니까 우주 엔트로피를 이제는 개의 엔트로피랑 개의 엔탈피 모든 걸 개에 대한 값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해졌죠. 이 개에 대한 값이면 반응 물질들의 이 델타 H는 반응열만 구하면 되고요. 얘는 그 물질들의 엔트로피 값,
그것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값들이 내가 측정 가능한 또는 계산 가능한 값들로 바뀌어서 계산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세요. 걔는 엔트로피는 단위가 주울 퍼 K예요. 엔탈피는 단위가 킬로주울 단위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킬로주울 퍼 K, 절대 온도는 K잖아요. 그럼 얘 주울 퍼 K랑 킬로주울 퍼 K랑 이쪽이 훨씬 더 값이 크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주로 메인으로 변화하는 값이 돼요. 그래서 양변에 뭘 취하기로 했느냐? 마이너스 T를 곱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델타 H를 뭘로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T를 곱해서 델타 H를 메인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T를 곱해주면 세 변에 다 곱해야 되겠죠? 이게 0보다 클 때인데 얘도 곱하기 마이너스 T를 한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T 곱하기 델타 S 우주는 델타 H개. 얘가 이제 메인으로 나가고요. 마이너스 T 곱하기 델타 S개.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을 때 반응이 자발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항상 마이너스 T 곱하기 델타 S 우주다라고 쓰기 힘드니까 이걸 깁스란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냈고 그래서 델타 G 개, 깁스의 자유 에너지 변화라는 이름으로 깁스란 사람이 새로운 뭘로 찾아낸 거예요? 그 연력학적 함수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반응이 어떤 화학 반응이 자발이냐 비자발이냐를 보려면 그냥 이제는 함수가 하나로 해결돼요. 델타 H, 델타 S 다 안 해도 델타 G 개. 그 개의 자유에너지 변화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자발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0보다 클 때에다 마이너스 T가 곱해졌기 때문에 태생이 마이너스 T로 곱해진 거라 얘는 0보다 작을 때가 자발이고요. 델타 G 개는 델타 H 개. 개 엔탈피 변화에서 빼기 T 델타 S 개. 이렇게 계산해서 찾아낼 수 있고 얘가 0보다 작을 때 자발적이다. 델타 H는 말씀드린 대로 킬로주울 단위고 얘는 주울 퍼 K 단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계산할 때 킬로주울이고 주울인데 이걸 똑같이 주울로 계산해 갖고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자유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썼던 걸 그대로 이제 바꿔놓은 거고요. 자유에너지 델타 G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G가 0보다 작으면 자발, G가 0보다 크면 비자발, G가 0이면 평형에 있고요. 그럼 평형 온도 또는 교차 온도라는 걸 구해라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자발에서 비자발로 또는 비자발에서 자발로 변하는 교차 온도를 구해라. 그러면 델타 G가 0일 때니까 T는 델타 H 빼기 델타 H 나누기 델타 S다. 그래서 이 온도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 자발성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여기에 반응의 자발성 중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거 보세요. 델타 H, 델타 S가 있을 때 반응에 있어서 둘 다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플러스고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경우. 둘 다 플러스예요. 그럼 반응이 자발적이려면 델타 G, 즉 델타 H 빼기 이게 0보다 커야 자발이잖아요. 0보다 작아야 자발이잖아요. 델타 G니까. 근데 둘 다 플러스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려면 T가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자발적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아세요? 델타 H가 플러스면 이건 흡열 반응이거든요. 흡열 반응은 온도가 높아야 평형상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쪽에서 반응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둘 다 마이너스예요.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네요. 근데 이게 0보다 작을 때 자발이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T값이 크면 이쪽이 플러스로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자발적이다. T가 작으면 작을수록 자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은 온도가 낮을 때 잘 된다. 이렇게.
그러면 델타 H가 플러스인데 델타 S가 마이너스 이런 반응 잘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흡열 반응인데 흡열이 되면 대부분 고체가 기체로 변한다든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델타 S가 줄어드는 일이 별로 없긴 해요. 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반응이 있다면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언제나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비자발인 반응이 되죠. 델타 H가 마이너스인데 델타 S가 플러스다. 그러면 얘는 항상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얘는 항상 자발적으로 가는 반응이다. 몇 개 없지만. 네. 그래서 교차 온도, 즉 지금 이런 반응이 있을 때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온도를 결정해라. 반응이 자발적으로. 그럼 델타 G는 델타 H 빼기 T 델타 S인데 이게 0보다 작을 때가 자발이잖아요. 델타 H T 델타 S 얼마요? 199.5 kJ per 몰. 얘는 얼마요? 476 줄 per K 몰. 그래서 T를 구하면 419 K인데요. 이거보다 T가 클 때 자발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146도보다 클 때. 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경계 온도, 교차 온도를 구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자발이 되는 그 온도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146도보다 클 때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자유에너지 변화, 네, 자유에너지 변화랑 그다음에 반응의 자발성 그리고 엔트로피의 정의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셨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